자,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방송을 갑니다. 오늘은 진짜 시황 브리핑 자료도 없고, 사실상 어떤 브리핑 할 내용이, 전략적인 하루는 아닙니다. 또 준비할 내용이 딱히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공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딱히 없고, 그래서 좀 몇 가지 짚어보면 종목적인 것과 기술적인 분석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코믹국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증시에 우리나라처럼 탄핵이 돼서 호재로 반응하는 증시가 될지, 트럼프가 쫓겨나면, 아니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정책 공백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커질지, 어디 영국에서도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파운드가 급락이 나오는데, 하여튼 중요 국가죠. 미국, 영국 중요 국가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22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포인트가 하나 있죠. 언제든지 기준금리 인하해서 계속해서 부양할 것처럼 얘기했던 것을 문구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결국 걔네들도 22애들도 미국의 긴축 과정에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이 선빵 날리는 대장이 된다면 그 다음은 유럽애들이 따라가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양적 완화했을 때 한참 뒤에 따라왔잖아요. 유럽애들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2015년, 16년, 2년 이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양적 완화 종료가 14년도 양적 완화 14년도 12월에 종료가 됐고 10월, 12월에 그 다음에 15년도 12월, 16년도 12월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터울을 두고 유럽도 결국 미국의 긴축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이다. 분명히 지금 이제 긴축 과정의 시기입니다. 긴축 과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에 적기냐 물어보면 투자에 적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버블 형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과정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투자의 적기는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양책이 나올 때다. 지금 부양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은 2005년도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저는 2005년도식이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결국에 마무리 국면, 그러니까 지금 분명 여러분들이 시장에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 반드시 들고 있거나 제가 갖고 있는 거 기준대로 주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인버스를 들고 있거나. 분명 중요한 것은 긴축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자명은 사실이 된 거라고요. 어제 22에서의 내용은 결국 나도 미국이 너희들이 FOMC가 가는 방향대로 긴축할 거야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로, 그 다음에 남은 놈은 누구예요? 일본이 되겠죠. 얘네들이 긴축 과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요. 근데 증시는 왜 올라가냐? 그것은 결국 과거에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상승시기 맞이했던 이런 것처럼, 그 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고가 나온 끝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결국 상승 슈팅의 버블 과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지수는 종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상승을 하는데 투자는 아니다. 왜? 제가 보는 투자는 반드시 이런 조정 시기, 바닥 시기, 부양 시기가 왔을 때 강력한 최적의 투자 시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시기 이후에 중간에 눌림목 나오는 거고, 눌림목 나오는 거고요. 중간에 눌림목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중간에 눌림목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눌림목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으로 가는 거고, 트레이딩은 지금 부정히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부정히 갈 거고요. 투자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최대한 기다려 주십시오. 결국 어제
22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2018년도에는 결국엔 긴축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지수가 더 튀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투자는 아니에요. 투자는 아니고 트레이딩 시기다. 트레이딩을 짧게 보는 트레이딩, 조금 길게 보는 트레이딩. 트레이딩 시기를 봐야 된다. 어제 12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의 양적은 언제든지 투입하거나 경기 부양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FOMC 6월달 이후에 하반기에, 양적거나 자산시장, 연준 자산시장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중단하는 이 긴축 과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20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따라갈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1%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한 차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 해석인데, 이 재밌는 해석이라고. 부동산 얘기 제가 해드리잖아요. 이제,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19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 및 내용들 보면 되게 웃깁니다. 왜냐면, 어떤 사설, 어떤 사람의 진단, 뭐 여러가지 다 언론 내용들 쭉 종합해보면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이번 부동산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계부채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 가계부채의 질적인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걸 뭐 한 번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제 규제를 하면 큰 타격을 올 걸 우려를 합니다만, 일괄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핀셋으로 콕콕 찔러서 아픈 부위만 규제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하나같이 뭐냐, 조정은 조정이 올 것인데 현 정부가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다시 말해서 조정이 가파르게 오면 충격이 크니까 완만하게 조정이 오게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 하나같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다 언급하는데, 중요한 건 방법적으로 뭐 총량제를 규제해야 된다, 부실한 가계부채를 핀셋으로 찍어내가지고 규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쨌든 조정을 완만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근데 결국 하나의 목소리는 뭐예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이 부동산이라고요. 주식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 자산시장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장 리스크는요, 기업들 실적이 나고 안 나고가 아니고, 이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타격을 받느냐예요. 부동산이 타격받으면 주식시장도 같이 타격받습니다. 이번에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해석이. 그 다음에 해외적으로는요, 두 군데예요.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이에요. 이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좋은 조정 시기의 저가 매수의 가치 투자의 시기가 다가오는 새로운 바닥점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과 일본, 전 세계 국가들이 다 한 번씩, 특히 선진 국가들이 겪었던 게 바로 뭐냐, 부동산이거든요. 미국이 부동산으로 리스크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부동산에 붕괴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뭐 일본이 선발하니까 그렇게 칩시다만.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겪었던 건 90년대에 일본이 부동산의 거품을 겪었고, 미국과 유럽이 서프라임 사태 때 겪었거든요. 지금 안 겪은 국가가 있다고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선진국은 아직 못했지만 그 선진국에 가까운 대접받는 게 바로 한국인데,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또 브릭스 국가 중에서 계속 성장을 해오면서 개도국 중에서 중국. 그럼 이거는 제가 보는 시장의 리스크는 과거에 2016년에 어떤 얘기를 막 그 고점권에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때마다 이런 게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시각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측인 거죠. 제가 보는 리스크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완만하게 가격 조정을 만들어 갈 거냐예요. 이건 기정사실로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조정은 불가피한데 급격한 조정이 안 오게끔 해야 된다. 뭐 연내 DSR 도입을 한다던가 총량제 규제를 어떻게 된다. 아니다. 총량제를 일괄적으로 했다가는 크게 문제가 되니까 타겟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결국에 금리 부분이요.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리스크는 부동산이에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정치적인 그 썩은 고기들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제가 보기엔 당장에 뭐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정치적으로 부패한 그런 내용을 보여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도 정권 임기 말에 가면 또 그런 게 터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임기 말에 가면 똥파이들이 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시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임기 초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요. 일자리라는 것과 더불어서 부동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예요. 그리고 4대강을 비롯해서 사자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4대강 자원외교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거의 이달락 돼가는 건데 관건이 이명박 정부에 쌓았던 이 똥을 박근혜 정부가 숨겨놨으니까 그 똥이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청산해 나가느냐인데 다음 해외에서는 미국은 제가 트럼프라고 올해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네가 문제라. 그냥 중국이에요. 중국이 왜 문제냐? 중국은 부동산 부분 우리랑 똑같아요. 제가 예측하는데 리스크 확대가 나온다면 결국 10년 주기설로 이런 미국에서의 약세 구간, 서브프라임 사태 이런 시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던 시기 이후에 아시아 증시의 외환위기 일본의 부동산 붕괴 이런 시기가 지금 맞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그게 어디로 전이가 될 거냐. 저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큰 거시적인 어떤 경제 정치 상황들을 시사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거고요. 자, 기술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를요. 잠깐 보면 대표적인 이제 선진국들 증시들을 보겠습니다만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자 기준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 나서 전환선을 이탈했던 시점이 한 번, 두 번,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세 번,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번째이거든요. 그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기준선 이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이가 유지가 되는데 파동이나 제가 보는 관점을 본다면 고점에도 힘이 약화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이탈했다가 올라오고 이탈했다 올라오고 하는 것이 횟수 차례를 본다면 한마디 상승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면은 2월, 다음에 3월달부터 미국 증시는요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제자리 뛰긴 거. 보시면 2월 27일 종가 자리랑 이게 21,000인데 별 차이가 없잖아. 기껏해야 뭐 1% 올라왔나? 0.5%? S&P 500은 보시면 3월 말부터 눌렀다 다시 올라오고 눌렀다 올라오는데요.
3월 말부터 치면 별로 올라간 건 크게 없어요. 1, 2%밖에. 나스닥은 많이 갔지. 나스닥은 2월 말부터도 계속 갔지. 예. 나스닥이 어디까지 왔냐? 뭐 어마어마하죠. 기술적 거품이 나왔던 그 시기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거죠. 나스닥도. 유럽은, 독일은 보시면은 얘들도 쭉 올라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5월달부터는 돌파를 못해요. 5월달부터는 왔다 갔다 하죠. 프랑스 대서 끝나고 급등 나왔으면 5월달부터 얘는 못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은 사실상 기술 쪽에 몰렸던 나스닥 쪽에만 몰린 거 외에는 사실상 5월달 또는 빠르면 3월달부터 3, 4, 5 증시가 오르긴 올랐는데 강력하다 터닝의 힘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선진국들. 그럼 일본까지 볼까요? 일본도 사실 보면 올해 들어와서 얘네들은 내린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고 큰 효과가 없는 것도 일본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대만 갖고 볼까요? 대만 갖고는 나스닥을 추정을 많이 합니다. IT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면서 나스닥 증시처럼 계속 가긴 하는데 3월달 이후부터 사실상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렇죠? 얘네들 나스닥의 힘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보시면 그 거의 나스닥 추정이에요. 대만 갖고는.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옆에 그냥 퍼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 증시를 한다면 저는 이 큰 기준에서 이 라인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전 중국은 3000포인트에서 매수 안 해요. 이 전저점을 깨졌을 때 2400에서 500이 온다면 그땐 매수를 해볼 거예요. 중국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주식을 하지 않지만 중국 투자자라고 한다면 또는 중국의 관련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본토증시가 됐든 저는 저 2400, 500이 와야 온다면 투자 관심 좀 주고 아이고야 이제 뭐 투자 관심 좀 줄까? 이러지. 그 이전에는 30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든 올라가든 매사의 관점은 안 봐요. 다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국은 사실상 지금 정말 다르게 놀고 있다고요. 정말 다르게. 사실 양적완화 미국이나 선진국도 양적완화 이후 중국 주식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성장했다고.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큰 영향은 없다고요. 현재. 올라도. 중요한 건 주요 선진국들이죠. 그러니까 해외 증시의 상황을 보면 나스닥의 호재만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5월 9일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딱 5월 그 9일 이후에 299.8원 하거든요. 시작점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하여튼 이날로 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날 300이다. 300. 또는 뭐 2017년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탄핵 때문에 기준점을 일단 이게 잡는 게 맞긴 한데 연시가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정치적인 사이클에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일 내년에 개헌을 통해서 중임제나 이런 걸 바뀐다고 하면 되게 큰 변화가 와요. 증시에도 돈의 흐름들에도 만약 우리나라가 4년 중임제로 해서 간다? 그러면 과거에 5년에 한 번씩 했던 대통령 사이클은 달라질 겁니다. 분명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통령 사이클은 5년의 단임제로 돌아갔던 사이클은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예요. 다시 해서 그래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어제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하여튼 과열 속에서 점진적으로 힘이 둔화되고 있는 기술적 흐름들이고요. 이제 코스닥이 제가 666을 저항으로 가는데 올해 참 힘드네요. 코스닥, 코스피 따로따로 움직이냐. 666을 돌파를 했어요. 다시 어제 삼각지 맥점이 아주 중요한 돌파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맥점은 돌파가 되면 이렇게 이거는 없어요. 맥점이 돌파가 되면 넘어간 다음에 맥점은 지지 바운딩 하려고 지지하고 또 다시 올라가면 이거는 추세 인정. 그럼 요 때는 이렇게 전고점 돌파했을 때 눌렀다 전고점 돌파했을 때 추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66이라는 자리에서요, 위로 좀 더 열어놓고 올라가면 눌림을 확인하는 과정, 아니면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과정, 666을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가장 이렇게요. 맥점에서 666을 넘어갔다가 눌리던, 아니면 666에서 올렸다 눌렀다 왔다 갔다 하던 코스닥은 그런 과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분 전입니다. 네. 그다음 주간 수익은 공개를 했습니다. 주간 수익은요 3개, 4개 갈 거고요. 많으면 5개. 비중은 그냥 제가 3, 3, 4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하고 3개를 가든 4개를 가든 무조건 동일하게만 가세요. 종목은 200, 200, 200, 300, 300, 300 제가 올려서 동일하게 대응 가시고 종목은 딱 3개, 5개 안에서만 컨트롤 계속 갈 겁니다. 비중은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하고 나서 비중은 무조건 동일하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매매 예측 써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주간 수익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